김수민의 뉴스 밑장 정치 과학.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6월 가기 전에 찾아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늘 하던 얘기인 선거제도에 관련된 얘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에피소드 준비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것저것 좀 얘기들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뉴스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권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선거제도 관련한 칼럼들도 조금씩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최근에 했던 작업의 결과가 나와서 뉴스민 매체로 보신 분들은 소식 접하셨겠지만 또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작년에 화물연대 파업을 할 때 윤석열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이죠.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던 제도인데,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파업 같은 경우는 운송 사업자나 운송 근로자죠. 이쪽에 대해서 업무에 복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법조항이 있고, 윤석열 정부가 사상 최초로 그 법조항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업무 복귀 명령은 노무현 정부 때 2004년인가요? 그 정도에 만들어졌던 조항이고, 그 사이에 한국은 ILO 협약을 비준을 했습니다. ILO 협약에는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결사의 자유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협약 비준이 늦었어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것이 1996년입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 국가가 된 게 언젠지는 기억도 안 나요. 이거는 우리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현실이죠. 이런 나라가 ILO 협약을 2021년에 비준을 하거든요. ILO에 가입을 한 나라는 건 맞아요. 진작부터 가입을 했는데 비준은 2021년에 해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ILO 협약을 비준했다라고 하는 건 그 협약이 비준된 것은, 그 비준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자, 그럼 업무 복귀 명령이 ILO 협약 위반이라면 이것은 불법이란 얘기죠. 다른 법과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자, 법과 법이 충돌할 때는 뭐죠? 신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만하다.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이 법에 대해서는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위헌이 돼가지고 법 자체가 무효화된 건 아니죠. 자,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은 ILO 협약 위반이 맞는가 했을 때 맞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ILO에서 이것을 맞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ILO로 국제 운수 노련, 민주노총 화물연대 이쪽이 ILO에다가 진정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ILO가 윤석열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는데, 그 서한의 내용을 윤석열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요약본이라고 하면서 A4 용지 절반 정도의 분량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민의 개권 전문 기자로서 ILO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을 합니다. 청구를 했더니 고용노동부가 비공개 통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국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뭐라 그랬냐면, ILO 서한 비공개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가 행정소송으로 간다, 우리 공개 못하겠다, 행정소송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늦춰지는 건데, 소송 없이 저한테 서한의 내용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자, 이 전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 고용노동부는 ILO가 서한을 보냈을 때 단순 의견 조회 수준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국제운수노련에서는 이거는 긴급한 개입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둘 다 맞습니다. 개입과 의견 조회 둘 다 맞는데,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당시에 주장했던 단순 의견 조회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게 ILO의 무슨 국장이 보낸 것이고 정부의 ILO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자, 제가 서한 내용을 그냥 텍스트로 딱 떼가지고 저한테 공개한 게 아니라 서한 자체를 복사해서 그 서한이 저한테 공개돼 있어요. 예, 거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냐면 발신인 명이죠. yours faithfully for the Director General 하면서 코린 바르가 Director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Department. 자,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대신해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코린 바르가 국제노동기준국장이. 그러니까 이게 아이로의 입장이 아닌데 이 사람이 서한을 왜 보내겠냐고. 그냥 국장이 막 보내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대신해서 서한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이미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그리고 아이로의 입장을 확인시켜주는 서한이에요. 그거 못 보낼 게 뭐가 있어. 이미 나와 있는 입장을 확인시켜주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로가 한국 정부에다가 니네 아이로 협약 위반했어라고 판정해서 통보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판정은 절차가 끝나야 판정이 내려지는 거니까. 그러면 서한을 왜 보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서한의 초창기 초반의 내용을 보면 국제운수노조,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아이로 개입을 요청했다라는 사실 설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물연대 쪽 주장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서한에서 아이로가 뭐라고 하냐면, 대형 화물 노동자가 단체 교섭권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2602번 363번째 리포트 권고에 주의해 주십시오. 주의를 요청한 거예요. 주의해라 니네. 대한민국 정부 니네 주의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 굉장히 굴욕적이에요. 한국 정부가 그 굴욕이라는 게 어떤 자주성이 훼손됐다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잘못한 걸 완전 지적당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협상 과정에서의 약속에 대한 상호 존중은 단체 교섭권의 중요한 요소이고 노사관계를 안정적이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화물연대가 ILO에 진정을 할 때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 그 화물연대가 예전에 파업을 했다가 중단을 했잖아요. 작년 중반기에. 그때 그 논의를 계속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면서,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합의를 하고 일단 우리는 파업을 중단한다, 이렇게 해서 파업을 중단한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노조와의 아무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않아서 화물연대가 11월 24일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하는 화물연대 입장을 소개를 한 다음에, 약속에 대한 상호 존중을 지켜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걸린 거지. 그냥 약속해놓고 존중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만 있으면 이 서한 받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돼요. 아, 그게 아닌데요? 근데 그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게 있나? 약속을 안 지켜놓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파업권은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이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거나 지킬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ILO는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네, 이런 기초적인 이치를 설명받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ILO 감독기구는 운송 서비스와 유사한 영역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했고, 평화적 파업을 하는 어떠한 노동자에게도 형사적 제재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ILO는 업무 복귀 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간주했었다. 자, 그럼 이 서한의 목적은 뭐죠? 니네 윤석열 정부가 한 업무 개시 명령이 우리가 안 된다고 간주한 업무 복귀 명령이 맞는 거 아니냐. 아니라면 니네가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LO의 이런 서한은 그냥 꽁으로 보낸 것이 아닌 게 얼마 전에 드러났어요. 6월이 이제 ILO 총회가 열리는 기간인데, 지난 6월 12일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의 간부들이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납니다. 여기서 웅보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느냐?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탄압 상황을 듣고 놀랐고 그 뒤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예, 그 예의주시하기 시작할 때쯤에 보낸 서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더욱 의미가 있는 서한이지. 그래서 웅보 사무총장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진정 절차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 얼핏 되게 원론적인 발언으로 보이죠? 그런데 옆에 배석한 마리아 엘레나 ILO 노동자 활동 지원국장은 감시 감독 절차를 통해 ILO의 경고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 자, 아이로의 공식 판정 이전에 이미 아이로 사무총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은 한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아이로 서한을 공개 안 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러면 그 요약본에는 뭐라고 공개를 했느냐? 아까 제가 서한 전문은 공개 안 하고 요약본만 공개했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 요약본에 보면 그간 유사 사례 관련 정식 감독기구의 판단인 결사의 자유위원회 진정 2602 사건 하고 운송 서비스 및 유사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이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명시. 자, 이 요약본만 봐도 정부가 애초에 했던 주장, 단순한 의견 조회다라고 하는 게 틀렸다는 게 나와요. 아예로 입장을 전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명시했다. 자, 그 표현이 있습니다. useful guardians라는 표현이 실제 서한에. 근데 그냥 참고하십시오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주의해달라라고 하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정부의 주요 서한 내용에는 이런 게 없어요. 정부가 주요 내용이라면서 간추린 요약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주의해달라라고 ILO에서 얘기했다. ILO에서 노동자와 교섭에 대해서 약속한 거 지켜라라고 얘기했다. 그런 거 다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대망신당한 것은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왜 윤석열 정부가 아이로 서한을 비공개했는지 대략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이 작년 12월에 아이로 서한 내용 일부를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한겨레 신문은 서한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식 절차로 공식 절차로 서한을 구한 것은 김수민이 1호다. 뉴스민이 1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행정심판을 살면서 지금까지 3번 청구를 해봤는데 처음 이겼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었잖아요.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배소연 씨, 경기도청에서 일을 했던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 사람 도대체 경기도에서 최소한 명목상으로라도 실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도대체 무슨 업무를 맡은 사람이었냐, 이걸로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일단 그 사람을 딱 찍어서 청구한 건 아니고 총무과라고 했으니까 총무과 업무분장표 달라고 했더니 없어요. 그 사람이 4년 내내 없어. 그래서 제가 별정직 전체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거기도 없어요. 그래서 콕 찍어가지고 3번째로 배소연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개 못하겠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서.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 심리가 2번에 걸쳐서 지연이 됐고 심리 자체도 2번 열렸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로 서한은 심리 1번 열려서 거기서 제가 청구한 게 이겨가지고 받아냈는데 배소연 씨 관련해서는 심리가 첫 번째 열렸을 때 결론이 안 내려져서 그 다음에 1번 더 열립니다. 근데 제가 졌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된 그 과정을 봤을 때는 아마도 행정심판 위원들끼리도 입장이 좀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론이 안 났던 거죠. 근데 제가 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럼 재판에 관련된 사람이면 다 안 되는 거냐, 무슨 정보든 간에 공개를 못 하는 거냐, 무슨 과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에 그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줄 정보냐, 아직도 의문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후에 뉴스민에 부탁을 해서 이거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했는데 뭐 2분 변호사에게 의견을 들었는데 안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행정심판위원회도 좀 이상한 게 아이로 서한에 대해서는 이게 단지 외교상의 이유로 비공개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배소연 씨 관련해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럼 재판에 관련된 거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재판에 걸려있는 사람의 재판에 관련된 것도 아니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재판에 걸려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에 청구하는 거는 무조건 일체가 다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사실 사법부로 가면 판단을 좀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배소연 씨의 침해돼서는 안 될 프라이버시라든지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될 기밀이라든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줘요?
나 참. 그래서 그거는 행정심판 제가 졌는데 행정소송 여부는 좀 검토를 하겠고, 근데 어쨌든 제 살면서 행정심판 3번 해가지고 처음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로 서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는 뭐 어디 해외 나가가지고 연설하면 보편적 인권 규범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 아니에요? 보편적 인권 규범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예로 협약이라는 게 사실 되게 세세한 규정도 아니에요. 굉장히 선진적인 조항인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게 아예로 협약이에요. 그리고 그걸 비준까지 했어요. 그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업무 개시 명령 법적으로 아직 있어요. 그럼 사문화시키고 폐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제동원이라고 업무 개시 명령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강제노동, 응? 아, 자기들이 강제동원을 하니까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그따위로 퉁쳤냐? 심하했어? 어? 참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디 가서 글로벌 스탠더드 얘기하지 마라 진짜. 홍준표도 마찬가지예요. 오세훈이나 이런 인간들도. 퀴어 퍼레이드. 퀴어 퍼레이드 하면은 올해는 아직 안 했죠. 곧 하죠. 작년에 보면은 미국, 영국, EU,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호주, 뭐 이루 셀 수 없는 국가들의 대사들이 참석을 하고 대사관에서 부스까지 마련하고, 대사관이 막 퀴어 퍼레이드 축제 개최위원회 연락을 해요. 해가지고 우리 부스 만들고 싶은데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갑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요. 개뿔이나 진짜. 자, 그리고 다음 주제 조금 이건 간단하게 다루겠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지금 뭐 가장 큰 이슈이죠. 저는 사실 후쿠시마의 그 물이 진짜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리 위험하지 않다와 뭐 않다라고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좀 어렵더라도 그리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꽤 위험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그리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쪽으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류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 한번 엎지른 물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과학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해양 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2011년에 후쿠시마 사태가 있었고 그 사이에 12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바다가 사실 그때 멜트다운 되고 했을 때 그때가 더 오염이 심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막 방류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뭐 바다가 굉장히 오염됐느냐? 그거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더 안전은 할 건데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을 엎지르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사실 이번에 해양생물학자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원자력 공학자들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원자력 공학계 밖으로만 나가면 사실 물리학자, 해양학자,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은 반대가 꽤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미국이 반대 안 한다? 그건 미국 정부 얘기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 국립해양연구소 협회, 일본 정부의 안전성 판단에 확신을 가질 만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미국 우주홀 해양연구소, 이번 일이 전례가 되면 다른 국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다. 하와이 대학교 해양생물학 교수인 로버트 리치몬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제공한 모든 데이터를 검증해 봤고 후쿠시마 원전도 방문을 했지만 삼중수소나 탄소 14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베타선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면 인체가 피폭될 수 있다. 도쿄대학교 대기해양연구소의 오토사카 시게요시 연구원은 유기물질과 결합한 삼중수소는 물고기나 해양 유기물에 축적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해양생물에서의 방사선 핵종 축적 가능성,
원전 사고에 따라 오염수가 배출된 후 후쿠시마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자, 그리고 방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했을 때 애초에 일본 내의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선택지는 5가지였어요. 첫 번째, 깊은 지층에 주입한다. 두 번째가 해양 방출이었고요. 세 번째가 증발 후 대기 방출. 네 번째가 수소의 변화를 준 다음에 대기로 방출. 다섯 번째가 고체화였습니다. 또는 겔, 그러니까 용액이 굳은 걸 겔이라고 하죠. 겔처럼 만들어서 지하에 매설을 뭐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해양 방류하거나, 예. 지하 매설 방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의원 사이에서는 고체화를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얼마 전에 뭐 자기가 물 마실 수 있다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이 사람은 이 찬성이죠. 방류 찬성인데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 얘기로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말로 한 겁니다. 식수, 농업, 공업용수로 쓰지 않고 해양 방류를 하는 이유는 안전 문제 때문이 아니라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자백했네. 응?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그냥 방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계속 저장하는 것도 방법이다. 뭐 그리고 이제 지금 태평양 도서국 지금 잘 모르는 인간들이 러시아 중국이나 반대한다고 떠드는데 호주 뉴질랜드 포함해서 피지라든지 이 나라들이 속해 있는 태평양 도서국이 다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장하는 거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년 만년은 아니고 1, 2년이라도 더 그러면 사실 반감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해 물질도 그때 더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반론은 이 계속 저장을 해두다가 또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은 좀 합리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안전하니까 방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거예요. 예, 추가적인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전한데 방류 안 하면 안 되나요? 요걸 어떻게 대답할 건데? 결국 한다는 얘기가 돈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방류 안 하면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방류해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나마 설득력 있게 제기가 된 것은 계속 저장하는 것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불안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론은 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제 현재 의견은 일단은 조금 더 저장을 해두는 것으로 하고 그 사이에 고체화의 대안을 좀 검토를 해보자. 이 고체화해가지고 뭐 방파제로 쓴다거나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거 조금 더 연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장에 지금 흘려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류에 찬성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일본 싫어하는 사람 또 방류에 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했을 때 안전하다. 우리가 뭐 사실 과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면 같은 경우도 발암물질이라고 지금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성면이 발암물질로 공인이 되는 데까지는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100년 사이에 이거는 유해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써도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책임 못 지는 거죠. 그따위 행태를 다시 반복할 거냐 했을 때는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서 방류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나마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최대한으로 판단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자체가 어떤 다른 나쁜 의도를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왜 그 원자력 공학계 내부의 의견과 그 바깥의 의견 간의 격차가 꽤 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원자력 공학자들은 원전 지상주의자들이라서 무작정 다 안전하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계속해서 전문화되어 왔습니다. 전문화는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연구한 거 외에는 몰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양생물학자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해양생물학계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해양생물학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들어온다고?
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걸 그냥 놔두면 계속 화근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건 뭔가 투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냅둔다고?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윤리적인 본인 나름의 윤리적인 판단 이런 것들까지 더해져서 해양생물학자들 더더욱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과학자들의 입장을 그냥 보는 게 과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방류에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니까. 나는 반대하지만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해서는 안 될 짓거리들을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반일민족주의 선동이다. 괴담에 넘어간 거다. 이 새끼들아. 자, 한국일보가 요미우리 신문하고 제휴 관계에 있어서 자주 공동 여론조사를 합니다. 한국일보는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자기네들 그 여론조사부가 있어요. 그래서 한일 양국 국민들을 상대로 각각 조사를 했는데 한국 응답자의 83.8%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자, 83.8%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상당수 있는 거고 뭐 무당파도 많이 있겠죠. 윤석열 정부가 이를테면 강제동원 해법이랍시고 내놨던 거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왜?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찬성도 30% 40%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오염수 방류는 83.8%가 반대야. 그럼 여기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자나 강제동원 해법 지지자나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83.8% 중에는 후쿠시마 원전수는 글쎄 오염됐다, 뭐 심각하게 해양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지는 후쿠시마 원전수는 아마 안전한 편일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뭐 괴담에 넘어가고 83.8%가 반대하냐? 자, 안전하다 할지라도 일단 흘려버리면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계속 저장해두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거든. 그럼 일단 반대하는 거지. 아니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요. 내가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그 뭐 사업을 한다면서 돈을 많이 투자하려는 거예요. 사실 해봐야 하는 거죠.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그죠? 근데 덥석 해라라고 합니까? 덥석 하라고 하나요? 덥석? 뭔가 리스크가 있으면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가 많은 거지. 자, 백신 문제하고 대조를 해봅시다. 백신 같은 경우에 백신 후유증 있는 사람도 많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접종하고 나서. 인과관계를 떠나서 어쨌거나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부작용 이런 것들 경험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백신 접종에 반대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냐? 백신 접종 안 했다가 팬데믹이 극심해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망자와 피해자가 생긴다 하고 했을 때 그거하고 나름 그걸 두 가지 길을 다 가볼 수는 없겠지만 나름 견줘 볼 수 있잖아요.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정들을 통해서 해볼 수 있고 이미 그리고 팬데믹을 통해서 피해를 본 것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신을 접종을 해봤는데 돌아가신 분도 했지만 그게 굉장히 심각한 수는 아니었다고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럼 백신을 접종합시다. 대신에 근데 또 백신 접종 안 한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잖아. 그죠? 처벌할 건 아니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맞읍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백신은 위험성이 있는데도 맞았어요. 그런 이유로. 자, 근데 후쿠시마 원전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흘려보내지 않았을 때 계속 저장해놨을 때 그게 더 위험하면 그러면 방류에 확실한 근거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83.8%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진짜 찐따라고 생각되는 게 보수정당이라며. 보수정당은 인간의 보수적 심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벌렸다가 더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의 보수적 근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해 못하고 보수라고 하나? 어쩌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이거 짧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1950 미중전쟁이라는 책을 읽고, 뭐, 한국전쟁의 국제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글을 올렸다가 국민의힘 인사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했는데, 내가 문재인 싫어하는 건 잘 알죠? 네. 그럼 문재인이 얘기한 거 다 반대로 할 거예요? 나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옛날에는 한국전쟁의 내전적 성격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상 공세를 당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전론자들이 다 주사파인 건 아니지만, 북한이 갖고 있는 한국전쟁은 정통성 있는 북한의 민족해방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관점, 심지어는 서구에도 그런 관점에서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브루스 커밍스도 내전설이었어. 그럼 옛날에 내전 얘기하면 지랄했거든. 내전이라 그러면. 근데 이제 거꾸로 됐어. 그 동아일보 회장 했고, 노태우 정부 때, 노무현 정부 아닙니다. 노태우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했었고, 이 사람이 이제 학자예요. 정치, 뭐, 역사 이쪽 학자죠. 김학준 씨. 예, 동아일보 회장도 했었던 김학준 씨가 신동아에 2020년에 기고했던 한국전쟁의 성격 관련한 글에서 6.25는 국제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쟁의 성격이 있는 국제전이다. 그러니까 6.25 한국전쟁은 당연히 국제전의 성격과 내전의 성격이 중첩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어차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른 나라고, 어? 베트남 전쟁도 뭐 그런 거고. 근데 사실 베트남 전쟁보다 한국 전쟁이 훨씬 국제전에 가깝지. 여기 참전한 나라들이 얼만데. 그리고 김일성이 덜컥 저질러가지고 중국하고 소련이 수습해 줬나요? 아니잖아. 승인을 해줬다. 스탈린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승인 안 받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단 말이야. 스탈린 승인을 했는데 뭐 이게 왜 국제전이 왜 아니야? 그거 중국이 참전했잖아요. 자, 그럼 거꾸로 말해봅시다. 문재인이 만약에 6.25는 한국전쟁은 국제전보다 내전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으면 국민의힘은 뭐라고 씨부렸을까요? 또 거기다 또 씨부렸을 거라고. 뭐라 씨부리냐? 미국의 참전을 폄훼한 것이다. 주사파들이 내전론이던데 너도 주사파냐? 중국이 개입한 거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는 시도이다. 이 지랄을 했을 거라고. 문재인이 똥 먹으면 된장 먹고 문재인이 된장 먹으면 똥 먹을래?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국민의힘 주사파야? 국민의힘이 이제 내전론자입니까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그 미중전쟁 1950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제전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미중전쟁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 한국하고 북한은 대리전을 치른 거냐. 문재인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도 그렇게 주장하는 책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그 책은 미중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1950년이 그 전초전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50 미중전쟁은 6.25가 미중전쟁이라는 뜻이 아니라 둘만의 1대1의 전쟁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실 소련 망하고 지금 러시아 되고 있고 러시아가 중국보다 더 센 나라는 아니잖아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미러 갈등이 아니잖아. 미중 갈등이잖아요. 그죠? 주요 갈등의 축이 현재 정세에서. 그리고 이게 쭉 가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전초전으로서의 1950년 한국전쟁을 조명한 겁니다. 1950년에 일어난, 그래서 1953년에 휴전이 된 그 한국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1대1 전쟁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난 책은 안 읽어봤어요. 근데 책 소개는 봤어요. 책 소개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진짜, 가짜나 가지고. 여기 책 속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날 세계 패권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그 전초전은 바로 1950년에 시작된 한국전쟁이었다. 이런 구절이 첫 문장에 나와요. 그리고 책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각국 핵심 의사결정자들의 오산과 오판이다. 이게 뭐 중국의, 그리고 국민의힘 또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 북한을 두둔하려고, 북한의 책임을 틀어주려고 한 거였다는 주장이 있고, 그 다음 한쪽에서는 중국의 책임을 틀어주려고 하는 주장이 있다. 아니, 그러면은 국제전이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한 거라고 몰아칠 거면, 그러면 국제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중국의 책임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맞는 거지. 말이 됩니까, 그게? 지들끼리도 말이 안 맞아.
미중전쟁이라고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거면 중국의 책임을 면제한 거였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지. 참나. 저거니가 없어가지고, 진짜. 학계에서는, 자, 한국전쟁은 내전의 성격과 국제전의 성격이 중첩되어 있는 건데, 학계에서는 점점 연구를 할수록 국제전 쪽으로 더 기울어요. 학계 트렌드는 그거예요. 그게 좌우가 뭐가 있어? 김학준 씨가 좌파야? 노태우 정부 청와대 대변인하고 동아일보 회장했던 사람이? 일생을 우익 쪽에서 있었던 사람이? 김학준 씨는 러시아 혁명이나 여기에 대한 책도 냈는데, 사실 김학준 씨의 강점은 사실 정리나 이런 거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극우 편향적인 그런 인사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대신에 좌파 쪽에서는 그래도 어쨌거나 김학준에게는 우익적 반공적 요소가 보여,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폄훼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사실관계만 안 해치면 돼. 해석의 영역에서는 조금 엇갈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해석 말고, 그게 뭐 어떻다 저떻다 할 때 해석은 엇갈릴 수 있는 거고, 그게 꼭 좌우에 따라서 엇갈리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예, 지금 정말 웃음이 납니다. 국민의힘 하는 짓거리 보면. 예, 국민의힘이야말로 무슨 음모론 집단인 것 같아요. 주체사상파 같아. 국민의힘 니네가 이제 내전설 주장할래? 자, 가짜는 진짜. 오늘 메인 주제로 하려고 했었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거제도 개편 얘기인데, 자, 이미 지난 5월에 역사적인 시도가 있었어요. 국회가 개최를 해서 500인 회의를 모집합니다. 이 500인 회의는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거나 뭐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해갖고 거기서 추첨하거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여론조사 샘플 만들 때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을 해가지고 표본을 구성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은 거죠. 전화 걸어가지고 여론조사 하는 것처럼 전화 걸면 되잖아요. 그래서 500인 회의 하실래요? 라고 해가지고 선정이 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추첨제 민주주의를 할 경우에 하는 그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추첨제 민주주의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희망자들을 먼저 모집한 다음에 추첨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비추고 이것은 민주적이고 좀 안전한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희망자로 나서는 사람하고 그냥 놔뒀을 때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특정 집단에서 많이 동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저관여층이라든지 이쪽의 의견이 너무 무시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하게, 물론 이제 어떤 뭐 굉장히 제한적인, 지금 집에서 녹음하고 있는데 밖에서 너무 소리를 지르네. 지금 제가 사는 주거지에 이웃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이게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조금 소리가 낮아진 것 같은데, 근데 저럴 줄 알았어. 자, 그 싸우는 소리 녹음돼도 그냥 녹음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재미지 뭐. 내 진짜 저 사람들 저럴 줄 알았어. 내 진짜 언젠가 사달이 날 줄 알았어요. 네, 그럴 만한 일들이 있었고, 제 동생도 좀 속이 썩었거든요. 제가 같이 사는 제 친동생이 있는데, 이웃들 몇몇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좀 속이 썩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자, 이게 봐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고, 동쪽에서 새는 바가지 서쪽에서 샌다고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잖아 또. 예. 자, 이 선거제도 얘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500인 회의 얘기했잖아요. 500인 회의가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일단 선거제도는 공론화, 이 수기 토론이 반드시 필요한 게, 그동안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게 가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일관되게 수년 동안 다당제를 지지하는 시민이 양당제를 지지하는 시민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다당제 지지가 많아.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다당제를 떠받쳐주는 건, 사실 다당제는 국민의 지지가 있고 여러 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아야 형성되는 거죠. 선거제도하고 무관하게 일단. 근데 선거제도상으로 다당제의 취지를 살려나가려면, 다 아시잖아요.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거 아니지만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든지, 또 그 지역구 선거를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로 바꾸든지, 두 개 다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하든지 이거잖아요. 근데 정작 여론조사에서 보면 비례대표 확대, 그럼 반대가 높고, 중대선거구제 할까요? 그럼 반대가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그러면 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결단을 내야 되는 거지.
중대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제 확대는 너무 싫어. 그래서 내 그냥 다당제 지지하던 거 철회할게.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나는 진짜 계속해서 다당제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곰곰이 잘 들여다보니까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확대가 다당제로 가는 제도였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는 찬성이요. 이렇게 가닥을 잡든지, 두 개 중에 하나로 가닥을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것이 사람이 실제 의견이 바뀝니다. 바뀔 수 있죠, 당연히. 예, 의견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팔랑귀라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겁이 나가지고 의견을 못 바꾼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용기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지향하는 게 이건데 내가 추구했던 방식이 그거하고 안 맞아. 그럼 방식을 바꿀 수 있고, 혹은 거꾸로 지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사람이 당연히 오히려 소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수기의 결과라면. 그랬더니 결과가 달라지네. 해봤더니.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소선거구제로 가닥이 잡혔어요. 이 공론조사 결과는. 그러니까 이 500인 회의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투표하고 끝날 때 한번 투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소선거구제가 이겼어요. 자, 저는 이 KBS에서 이 공론화를 물론 조별 토론까지 다 생중계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반적인 과정은 생중계를 했어요. KBS에서 며칠에 걸쳐서 제가 다 봤거든요. 소선거구제가 왜 이겼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가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을 뽑으니까 대표성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한지 못한지 보고 갈면 되잖아. 심판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소선거구제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시작하기 전보다 소선거구제의 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43% 지지였는데 끝나고 나니까 56%까지 늘었어요. 자,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선거구제론에. 하지만 승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단은 인정하는 것은, 자, 사실 저는 소선거구제가 대표성이 확실한 제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대표성이라는 거는 여러 대표자를 가질 때 그게 대표성이 더 강화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소선거구는 한 명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대표자가 없어. 이런 식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시민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 소선거구제입니다. 자, 그리고 심판하기 좋다? 그 한 명 놓고 계속 뭐 심판만 하면서 할래요? 근데 심판의 방식이 다르다고. 대선거구제는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을 갈아치기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명만 놓고 투표하는 거 아니니까, 소선거구제하고 달리. 근데 전체 의회의 정당별, 뭐 세력별, 성향별 의석수의 분포를 바꾸는 거예요. 예,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대선거구제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이죠. 의원 한 명을 당선시켰다가 심판해가지고 낙선시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의회 구성을 바꿀 수 있는 투표. 소선거구제는 그게 안 됩니다. 한 명만 놓고 투표하는 거니까. 근데 비례대표제나 대선거구제는 전체 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대표성 측면에서도 책임성 측면에서도 대선거구제가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피력하는 이 논리를 제가 생중계 과정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전문가 패널들도 그냥 뭐 대선거구는 비례성과 다양성이 있고 소선거구는 대표성이 있죠. 이런 식으로 되게 편의적으로 그냥 일장일단이 있죠. 이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패널로 나갔으면 대선거구 주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었을 거다. 대선거구가 근데 너무 찬성률이 낮네. 공론조사에서. 이게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물어봤거든요. 대선거구는 거의 한 자릿수가 나왔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동의 여부를 떠나서 선거가 내년이거든, 총선이. 그럼 선거제 개혁하려면은 뭐 일단 가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선거구를 한다고 해서 정치 개혁이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승복합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는 나중에 또 시도하면 돼요. 이번에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중에 다시 하면 됩니다. 이번에 선거개혁에서 중대선거구 포함 안 된다고 해서 다음에 얘기 못 한다는 거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리고 소선거구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선거제도의 틀 자체는 크게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도 야 지난번에 선거제도 개혁했는데 또 중대선거구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여지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우기는 유권자도 있겠지만 뭐 그 자기가 그거 하나? 어차피 자기가 할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그거 실무 작업합니까? 그래서 저는 대선거구론자고 여기에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올해하고 내년 총선 전까지 하는 요 정치 개혁에서는 대선거구론을 접겠습니다. 공론화까지 해가지고 나온 결론인데 그리고 소선거구가 지지가 높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음.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거였어요. 지역구는 소선거구에서 하더라도 비례성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기 토론의 결과였습니다.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비례성이 올라가죠. 소선거구일 때는. 중대선거구일 때는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지역구를 비례대표로 뽑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중대선거구일 경우는 비례성을 올리려면 지역구에서 뽑는 인원을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거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 선거구에서 30명 넘게 뽑는 30매딘 선거구도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은 그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은 10% 조금 넘습니다. 비중이. 근데 소선거구일 경우는 비례대표 비중을 올려야 비례성이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처음에 토론 시작할 때는 지역구 의원 지역구 의원 확대 비례대표 축소가 46%였어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 축소 비례대표 확대는 27%. 그런데 수기를 했더니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70%였습니다. 27%가 70%까지 올라갔어요. 토론했더니. 왜냐? 자, 비례성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수가. 그런데 소선거구로 한다고 했을 땐 더더군다나 방법은 비례대표 비중 확대밖에 없거든. 그래서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한다가 70%예요. 자, 그리고 더 극적이었던 것은 의원 정수였어요. 의원 정수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의원을 축소해야 된다가 65%였습니다. 근데 토론 결과로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된다는 37%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현행 정수를 유지하자가 29%, 그리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가 33%로 나타났습니다. 13%였는데 의원 정수 확대가 수기를 하고 나니까 33%까지 20%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생중계한 걸 보면 그 사이에도 나옵니다, 과정이. 대구에서 참가한 중년 여성 시민분이 나는 여기에 올 때는 의원 수를 반드시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충분히 그럴 만하지. 예를 들면 의원을 줄이면 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권력은 커집니다. 의원 개개인의 권력은 커진다고. 그리고 지들끼리 짬짬이 할 가능성도 커져요. 왜? 의원 수가 줄어들면 구워 삶을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몇 명만 구워 삶아도 돼. 행정부 공무원 입장에서 그리고 재벌이라든지 사회적 강자 집단의 로비스트들도 의원 수가 줄어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왜? 구워 삶아야 되는 사람의 수가 줄기 때문이죠. 이거 못 알아듣나?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으로 혹은 자기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표만 벌려고 의원 정수 축소를 얘기하는 인간들은 끝끝내 못 알아먹은 척 하겠죠. 그리고 속으로 어쩌면 그렇게 구워 삶을 수 있는 인간의 수가 줄어드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다수의 평범하고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은 대중들은 예? 알아먹는다고요. 그래서 수기를 했더니 결과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얼마 전에 무슨 의원 정수를 10% 축소하자고 했는데 뭐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에서 자, 의원 정수 축소가 37%, 확대가 33%면 그리고 유지가 10몇 프로면 평균이 뭡니까? 평균이 뭐야? 유지 아니야. 유지. 멤버 유지. 멤버 유지하자고 당분간. 그러니까 저는 의원 정수 확대를 지금 얘기할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확대돼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선거제도 얘기할 때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둘 다 안 된다고. 그 국민들도 사실 이거 그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 다 참여해보면 그 국민들도 생각이 바뀔 겁니다. 의원 정수 줄이면 안 되겠네라고 바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참여를 안 했고 혹은 심지어 이 토론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KBS에서 생중계를 했는데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잖아.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의원 정수를 확대할 타임은 아니에요. 괜히 확대했다가 야, 저 새끼들 뭐 선거제도 개혁한다더니 의원 정수 늘리고 이건 뭔 수작이냐? 의원 정수 늘리려고 선거제도 개혁했냐?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럼 선거제도 개혁도 안 돼요. 그래서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는 이유는 선거제도하고 상관이 없다고, 사실. 늘려야 되면 그 늘려야 되는 그 별도의 독자적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 정수 확대론이든 축소론이든 집어쳐라. 선거제 개혁하고 나서 보자. 일단 요번에 하는 요거는 끝나고 나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론조사에서 그 별도의 또 설문들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소선거구제 지지가 많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도농복합 선거구제는 어떠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농어촌은 소선거구로 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다고 농어촌에 뭐가 더 좋은 거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조사에서는 도농복합 선거구제에 대해서 찬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죠. 소선거구제론자들 일부가 근데 도농복합이면 내가 찬성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은 소선거구를 하든지 아니면 도농복합 선거구를 하든지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례대표를 의석 비중을 확대한다가 다수 70% 다수 응답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또 물어본 게 그럼 연동형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연동형이라 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을 할 때에 지역구 의석수에 비해서 지지율이 높은 정당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이게 연동형 아닙니까? 근데 이 연동형에 대해서 연동 비율을 높이거나, 지금은 그 비례대표가 47석인데 그 중에 30석, 최대 30석을 그런 식으로 보정의석으로 쓰도록 돼 있죠. 이 비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유지한다라는 대답,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이게 다수로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현재 선거법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유지하거나 강화하자는 얘기예요. 자, 근데 종합적으로 결론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자, 조금 정리를 해보면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확대하자라고 했는데 확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확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돼. 그죠? 근데 지역구 의석수 줄이기 쉽지가 않아. 일단 사회적, 정치적으로 쉽지 않아요. 어느 지역구 하나가 없어져서 다른 데로 병합이 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왜냐? 소선거구기 때문입니다. 소선거구는 그래도 인구 편차는 있지만 인구 편차가 지금 현재 2대1 안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 선거구들을 잘라줘야 되는데, 자,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선거구가 10개가 있었어. 근데 그 10개를 통합시켜요. 통합시키면서 이걸 8인 선거구로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의석 수가 80%로 줄어드는 거죠. 80%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쉽잖아, 되게. 그리고 선거구마다 인구 편차가 나면 거기서 뽑는 인원의 수를 거기에 맞게 비례해가지고 달리 뽑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구는 내가 잘 잘랐어. 뭐 생활권이나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잘 잘랐는데 어떤 선거구는 인구가 100만이고 어떤 선거구는 200만이에요. 뭐 더 심하게 난다 치자. 어떤 선거구는 100만인데 어떤 선거구는 30만이에요. 2대1보다 편차가 더 벌어져 있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30만인 경우는 2인 선거구로 하고 100만인 경우는 한 6인 선거구, 7인 선거구로 한다. 이렇게 좀 맞춰줄 수가 있지. 그잖아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획정하고 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근데 소선거구가 그게 어려워요. 게리맨더링 아시죠, 여러분? 게리맨더링이 이제 선거구 획정하다가 막 간교한 꾀를 부려가지고 이상한 선거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게리맨더링이 중대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아니죠. 게리맨더링 그 미국에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영국인가 미국인가? 소선거구에서 나타난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게리맨더링은 소선거구의 현상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역구를 줄이는 게 합의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령 합의를 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기술적으로.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역구 수도 못 줄이고 비례대표 수 못 늘려요, 사실.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라는 것이 이 공론조사의 결론인데도
비중 확대는 어렵습니다. 비례대표 지금 47석인데 이걸 57석으로 늘리면서 지역구는 못 줄이면 의원 정수를 10명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의원 정수 확대하라고 중론이 잡힌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자, 뭐다? 저는 이렇게 봐요. 비례대표 의석 비중은 못 늘린다. 그런데 그렇다면 준연동형은 반드시 유지시켜야 된다. 비례대표를 통해서 비례성을 확보하라는 게 요번에 이 500인 회의의 결과예요.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못 늘린다면, 그렇다면 준연동형 내지는 더 연동형에 가까운, 더더욱 가까운 제도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허무한 결론. 이 결론은 결국에 2020년에 개정됐던 그 공직선거법이에요.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예쁜 조약돌을 하나 주었어. 근데 저 조약돌이 더 예뻐 보이는데 하면서 내려놓고 다른 거 주었어요. 근데 또 이것보다 저게 더 예뻐 보이는데 하면서 또 다른 거 주었어요. 줍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뭐가 돌아왔다? 아까 전에 처음에 주었던 것이 돌아왔다.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파랑새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결국에 집에 파랑새가 있더라. 뭐 이런 거. 약간 허무한 결론.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거구제론자여서 소선거구 더하기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인 대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간 단계에서 어쩔 수 없는 절충의 단계에서 승인을 했던 것이죠. 2020년에 저도. 근데 그 제도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공론조사에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없는 거죠. 뭐다? 위성정당 방지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위성정당 방지만 해도 돼요. 딴 거 안 건드려도 돼. 위성정당 방지만 해도 됩니다. 이번에 그냥 놔두면 또 위성정당 나올 거니까. 그 위성정당 방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 차단은 못해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어요.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은 비례대표 명부에 자동 등록시키면 됩니다. 그럼 그 정당에서 우리는 비례 등록 안 할 건데요? 우리 비례 후보 없는데요? 뻗탱길 수 있겠죠? 그러면 야, 니네 지역구 후보 중에 떨어진 사람 비례대표 당선자로 만들면 돼. 석패율 제도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정당 입장에서 비례 명부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정당이 별도의 비례 정당을 낼 수 있겠어요? 표가 분산될 텐데 낼 수 있겠냐고. 자, 그리고 석패율제 도입을 하죠.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 비례로, 뭐 비례대표의 전부를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게 맞죠. 비례대표라는 게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이 돼서 불만이야. 이게 비례대표에 대한 불만 아니었어요? 비례성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대한 불만은 비례대표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폐쇄적 비례대표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죠. 당만 찍을 수 있게 돼 있는. 그러면 비례대표 당선자 일부를 석패자, 지역구 석패자에게 준다. 이거는 정의당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죠. 정의당 그 지역구에 출마해가지고 당 지지를 올리려고 총알바지 했던 사람들 많은데, 야, 내가 여러분 출마해가지고 이번에는 비례대표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그 사람은 지역구 출마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하고 비례대표 출마를 택일해야 돼, 반드시. 독일식 동시 등록제로는 대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당에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지역구에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둘 다 비례대표 후보에 등록을 했어. 근데 지역구에서 헌신하고 실제로 결과가 좋은 게 A야. B는 그보다 딸려. 근데 동시등록제만 해두면 정당에서 순번 선정을 할 때 B를 A보다 우선순위에 놓으면 B는 당선되고 A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맞냐고. 그러면 지역구에서 선거했던 결과를 보고 하자고. 그냥 동시등록제가 아니라 일본식 석패율제를 하자는 거죠. 석패율제는 일본에서는 하지 선진국에서 안 한다고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선진국 대다수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이기 때문입니다. 석패율제 자체가 소선거구적 현상이잖아.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 이제 거기 대선거구잖아요. 그 지역구에 TO가 있잖아요. 거기에 못 들어갔어, 어떤 사람이. 근데 그 당은 전체 전국적으로 해보니까 의석이 지지율만큼 안 나와. 근데 스웨덴은 완전 연동형이거든요. 그러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도 지역구에서는 TO 순위 안에 못 들어갔어도 당선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석패율제가 있는 거죠, 스웨덴 또. 그 석패율제가 후진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아니,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일본에서만 한다라는 데 꽂히지 말고. 그 제가
되게 진보 진영에서 이런 미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동안 지적질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좋은 제도인데 왜 나쁜 제도라 그러냐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요번에 공론조사에서 비례대표제를 개방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수였어요. 자, 이거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였다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까지 불어났어요. 그죠? 근데 여기엔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비례대표라고 하는 거에 비례성 확대라고 하는 취지를 지지한 건데, 근데 그동안에 사람을 선택하지 못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한 불만, 불안, 이런 것들은 해소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방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정당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당 찍을 때 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중에 사람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그 제도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해야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실무적 기술적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투표를 정당에다만 할 때는 비례대표 용지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그냥 당들만 써놓으면 되니까. 근데 후보들이 다 올라가야 돼, 비례대표 용지에. 여기서 개방형 비례제의 단점이 나옵니다.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50명의 하원 국회의원을 전국 단일 선거구에서 선출하는데, 그런데 개방형 비례제예요. 그래서 그 전국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당명 후보들이 다 올라옵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네덜란드는 4개 선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단일 선거구라는 이유는 왜 단일이라고 하냐면 사실 4개 선거구라서 4개 선거구에 따라서 명부를 다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부들을 되게 보면 전국의 모든 후보가 한 명부에 다 올라가는 경우는 없긴 해요. 왜냐? 선거구가 4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왜 네덜란드를 전국 단일 선거구라고 하냐면 이쪽 선거구에 이름 올리는 사람을 저쪽 선거구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당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 단일 선거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표용지에 올라가는 정당, 안 그래도 네덜란드는 다당제, 엄청난 다당제예요. 네덜란드는 제1당이 지지율이 30%가 안 될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당제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한 두어 개 꼽을 때 네덜란드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독일이나 스웨덴보다 더 높아. 안 그래도 그래. 그런데 그 상황에서 후보들 이름까지 다 올라가는 개방형 비례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용지 커요. 엄청 커요. 근데 사람이 못 들 정도는 아닙니다. 옛날에 비례대표에 정당들 등록 많이 하니까 황교안 씨가 키 작은 사람은 들지도 못하겠다면서 갑자기 소수자 평화 발언까지, 소수자도 아니고 하여튼 인격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빠른 소리까지 했는데, 제가 그때 칼럼을 써가지고 네덜란드 투표용지는 이만하다 라고 칼럼을 썼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투표용지를 만드는 건 좀 부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근데 노무사 하시는 분들 중에 선거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진 조재희 노무사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좀 힌트를 주신 게 있어요. OMR 카드를 써보는 게 어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투표 용지에다가 정당하고 사람 이름들을 다 담지 않고 투표소에 걸어 놓는 거죠. 기표하는데 기표소 보면은 종이 같은 건 걸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 걸어 놓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숭구리당당에 김수민을 찍는데 김수민이 숭구리당당의 비례대표 일단 출마 번호가 15번이네? 근데 숭구리당당은 7번이네? 그러면 OMR 카드에다가 7하고 15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OMR 카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2칸으로 되어 있어야지. 정당 칸하고 인물 칸하고. OMR 카드로 수르륵 돌리면은 이제 찍은 게 몇 표 이런 거 나오니까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네, 요런 것들,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람 이름 손으로 쓰는 거는 반대입니다. 네, 왜냐면 오타 나거든. 김수만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나면 이건 무효 처리되거든요. 좀 위험해. 이렇게 쓰더라도 걸어놔야 될 거예요. 후보 명단들을. 그리고 쓰면 이게 전자개표는 아니죠. 이게 투표 분류할 때 있겠다 인식하는 게 쉬울까? 하여튼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조재희 노무사가 얘기하셨던 방법을 포함해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개방형 비례하죠.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예전에는 당만 보고 찍고, 그 다음에 당에서 미리 부여해 놓은 순번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하고, 이게 아니라 일부는 지역구 석패자가 비례대표 당선자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당에 찍을 때
예? 그때 이제 국민들이 사람을 골라놓은 것으로 하자. 근데 다만 이제 이미 비례대표제 성별 할당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교호순번제라고 하죠. 1번, 3번, 5번, 7번 이렇게 여성이 돼야 되는데 그건 반영하면 되죠. 그래서 전체 1위인 사람을 1번으로 당선시키는 게 아니고 1번은 이제 여성 후보 중에 1위를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예. 별거 없잖아, 결국에. 위성정당 못 만들게, 최대한 못 만들게 방지하는 법안 만들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개방형 도입하고, 석패율제도 도입하고, 자, 그리고 한 가지는 더 해줘야 됩니다. 이번 공론조사에 허점이 있었어요. 결선 투표를 실시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소선거구제가 정령 대표성이 뚜렷한 제도라면 결선 투표제나 선호 투표제는 도입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 다수제라고 하죠. 상대 다수가 아니라 1등만 하면 당선된다고 했을 때 이게 대표성이 있습니까? 대구의 국회의원 중에 임병현 의원이라고 그 재보선 때 당선될 때 22%로 당선됐어요. 1등이라고 그냥 당선됐어요. 22%라고. 그러면 절대 다수가 이 사람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절차,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가지고 절대다수제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선호투표제도 결선투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호투표제를 가리키는 단어 중에서 즉석 결선투표제라는 명칭이 있죠. 자, 그럼 제가 좀 안을 짜봤는데, 결선투표제는 커다란 단점이 있습니다. 1차 투표를 했던 사람들이 결선투표를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1차 때 없었던 사람이 결선 때 들어오기도 하겠고 1차 때 있었던 사람이 결선 때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그거야 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2번을 투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과 1번만 할 수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경제적 차이, 형편의 차이,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게 불평등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막상 결선 투표를 했더니 1차 투표 때는 들어갔던 사람이 강성 지지층 간의 대결이 되면서 빠지고 이런 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처럼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로 오히려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열기 자체가 너무 높아. 예.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저는 결선 투표하면 더 위험해질 거다. 결국에 결선 마지막까지 나가는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호투표제를 하자, 한 번에 하자, 이쪽이에요. 근데 선호투표제도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선호투표제는 예를 들어서 후보가 5명이 나왔다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를 찍어야 됩니다. 근데 후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선호투표는 왜곡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자 1순위, 2순위 정도는 사람들이 가려서 찍기가 쉬운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가려? 이걸 억지로 가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후보가 예를 들어서 7명이다. 1순위, 7순위 이렇게 가리는 게 사실 그러면은 자 자기가 좋아하는 1, 2순위하고 꼴찌 쪽의 1, 2순위 정도는 뚜렷하다 치자. 그럼 중간에 그 7명의 후보라고 쳤을 때는 3, 4, 5순위 이거는 거의 깬또 아닙니까? 그날 가서 결정하는 사람도 많을걸? 이렇게 좀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당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 당에 대한 충성도가 있고 정치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당원들이 투표하는데 뭐 1순위부터 7순위까지 찍는다. 이건 가능하지. 그래서 2002년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도입이 됐던 거 아닙니까? 선호투표제가. 근데 이게 일반적인 모든 그 시민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버겁다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N순위까지 다 가리도록 하는 선호투표제는 말고 3순위까지 해보자. 3순위까지. 예, 후보가 10명이 나오든 뭐 떠나서 3순위까지 찍는 걸로. 자, 이랬을 경우는 사실 이거는 결선투표제는 아닙니다. 왜냐? 후보가 5명 이상인데 4명이면 후보가 4명이면 3순위까지 찍으면 사실 4순위까지도 찍는 셈이죠. 그래서 후보가 4명 이하일 때는 3순위 투표제가 결선투표제 성격을 완벽하게 지닙니다. 그런데 후보가 5명 이상인 경우는 3순위까지만 찍으면 아무리 표를 분배를 해도 과반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과반의 승인을 받은 후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결선투표제의 경우는
마지막에 투표했을 때, 결선 투표를 했을 때, 과반에, 유효 투표의 과반이면 되니까. 근데 두 명이 붙으면 어차피 한 명은 유효 투표의 과반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선 투표는 과반의 승인을 얻게 되는 제도죠. 근데 참고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대선하고 총선하고 결선 투표의 룰이 좀 달라요. 그래서 결선 투표에 3명 이상이 진출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과반이 안 되더라도 당선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를 그 2명만 남는 걸로 설계를 하더라도 걸러냈는데 공동 1등이랑 공동 2등이 생겨가지고 3명 이상이다. 예, 공동 1등, 2등을 한 사람이 3명 이상이다. 이랬을 때 이거를 또 투표해가지고 2명을 추려낸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투표가 3차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3명이서 결선 투표를 붙인다라고 해버렸을 때는, 그때는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또 해소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1, 2차 투표만 한다. 2차 투표가 결선 투표다라고 쳤을 때, 근데 결선 투표에 진출하는 사람이 3명 이상이다. 이래 버렸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선호 투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반의 승인을 받은 후보가 가려질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끝끝내 과반의 승인을 확인한 후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결선 투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의 단점을 생각해서 보완을 해놓은 결과 완벽한 결선 투표는 아니더라도, 완벽한 결선 투표라는 점은 포기하되 결선 투표와 선호 투표의 단점을 해소한, 예, 그것으로 저는 1순위에서 3순위까지만 딱 선호 투표를 하는 이 제도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제안들을 이미 정치학자인 김종갑이라는 분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국회 입법조사관 지냈고 선거제도 관련된 책도 펴내신 분인데, 요 분이 전반적으로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도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스칸디나비아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제가 이분 책을 아직 못 구했어요. 서점에 가니까 재고 없음 떠가지고. 근데 저하고 좀 의견이 비슷하신 분 같고, 이분 때문에 제가 선거제도 개혁, 제가 전자책은 냈는데 종이책은 못 낼 것 같습니다. 이 나와바리가 겹쳐가지고 못 낼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저는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걸 더불어서 해야 된다. 공론조사에서 결선 투표에 대한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근데 공론조사에서 많은 시민들이 소선거구제를 택했을 때는 대표성을 이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은 소선거구제에서는 결선 투표, 선호 투표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 내지 3순위 선호 투표를 도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질문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1순위만 찍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효 아닙니다. 다 반영되는 거죠. 대신에 그분은 자기가 찍은 사람이 중간에 탈락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2순위표, 3순위표를 가려가지고 다른 후보한테 이양해주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기회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순위만 찍어도 상관없다. 무효 아니다. 한 명 찍든 1순위, 2순위까지 찍는 것도 유효표로 다 처리되는 거죠. 혹시 선호투표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선호투표는 이제, 개표할 때, 일단 1순위로 누구를 찍었는지로 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꼴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꼴찌를 탈락시켜요. 꼴찌를 탈락시키고, 그 꼴찌를 찍은 사람들이 그 다음 순위로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느냐를 가려서 표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과정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선호투표하고 결선투표의 차이가 있는데, 결선투표에서 1차 투표에서 3등한 사람은 탈락이죠. 1, 2등을 보통 결선에 진출시키니까. 근데 선호투표에서는 처음에 개표했을 때 3등한 사람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 시리즈 그 프로야구 할 때 제가 기억나는 게 1993년 시즌인데, 그때 롯데자이언츠가 페넌트 레이스를 3등으로 끊었어요. 근데 그 롯데자이언츠가 플레이오프에서 2등을 이기고, 그 다음에 한국 시리즈에서 1등 팀을 이겨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결선 투표는 그게 안 되죠. 제가 비유하면 결선 투표는 토너먼트 월드컵 결승전이고, 선호 투표는 가을 야구다.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이다. 3등을 해도, 처음에 3등이었다가도 1등이 될 수 있다. 아니, 이론적으로는 선호 투표제는 후보가 N명이다 했을 때 N-1등만 해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약에 후보가 5명이 나왔다. 근데 처음에 개표했더니 4등이에요. 그럼 5등만 탈락되는 거니까 4등은 살아남잖아요. 근데 5등 표를 배분했더니 4등인 후보가 3등으로 올라섰네? 4등은 탈락하고 3등으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4등으로 탈락한
그 후보의 표를 다시 나눴더니 또 이 3등 했던 사람이 2등으로 올라섰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차 개표 때 N-1등을 한 사람이 최종 결과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게 선거투표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결선투표, 그러니까 전통적 방식의 2회차 결선투표 방식과 다회차라고 하죠. 다회차 결선투표하고 즉석 선거투표의 차이는 사실, 그러니까 결선투표제가 있어도 1차 투표를 통과를 하려면 좀 고정적 지지층이 두터워야 돼요. 예, 그래야지 결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선호투표는 고정적 지지층이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꼴찌만 안 하면, 개표 중간중간 집계에서 꼴찌만 안 하면 1등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 정리했습니다. 이번 공론조사 결론을 따르면 기존의 소선거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 대신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방지해야 된다. 의원 정수 문제는 나중에 토론하자. 그리고 개방형 비례제,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취지를 살린 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 결론입니다. 빨리 하면 돼요. 예, 근데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축소 얘기를 꺼내면서 겐세이를 놓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온갖 얘기를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하면서도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는 송영길은 또 뭐라 그러느냐, 노회찬이라면 단일화 해가지고 민주당 이재명이 이겼을 거다. 심상정이 그거 안 해줬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 대선 때 구도가 이미 이게 조사 결과를 제가 하나 인용해 드릴 텐데, 이 조사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조사들이 다 이랬어요. 자, 근데 대선이 3월 9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7일에 발표된 그 공중파 3사의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찬성 54.9%, 정권 연장 찬성이 36.3%예요. 55대 36. 이 구도에서 이재명이 어차피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기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권 교체 여론이 55%인데 윤석열은 왜 55%를 제대로 못 가져갔느냐? 쥐가 잘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심상정이 안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라, 심상정이고 뭐 변수도 아니야. 55대 36인데 민주당이 이길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길 기대를 한단 말이야?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은 될 수 있어요. 민주당이 크게 질 수 있는 선거였는데 이재명이라 가지고 그만큼이라도 올라간 거라고 우겨버리면 차라리 그건 봐줄 수 있어. 예, 근데 심상정이 안 도와줘가지고 이겼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선거 막판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직전에 나왔던 조사인데,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3자 대결 머니투데이가 의뢰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심상정 후보 7.3% 나왔어요. 이때 이재명 42.2%, 윤석열 42.5% 초박빙이죠. 근데 심상정 7.3 나왔어요. 근데 선거 결과에서 2점 얼마 나왔죠. 심상정 지지가 확 빠진 거예요. 심상정 지지 확 빠졌는데 왜 이재명, 윤석열 못 이겼지? 심상정 지지가 빠지기 전에도 이재명, 윤석열은 초경합이었습니다. 자기가 못 가져간 거지 뭐. 자기가 잘 못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해줬는데도. 그리고 조선일보가 하고 서울대 연구소가 공동으로 이제 유권자 의식을 조사를 했는데, 이건 대선 끝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대 여성 중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40명이 추려졌어요. 당연히 그 정도는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 1000명 정도로 조사를 하면 40명이면 4%인가요? 예, 20대 여성 40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 40명이 나왔는데, 그 40명에게 조금 더 심층적인 조사를 합니다. 40명 중에 25명이 이재명이 좋아서가 아니라 윤석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라고 대답했고요. 그리고 40명 중에 24명이 제3의 후보를 찍으려다가 선거 직전에 이재명 후보로 바꿨다. 제3의 후보는 심상정, 그리고 안철수도 좀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확 붙은 거예요. 심상정 지지가 확 빠지면서 특히 20대 여성 주축으로 해서 이재명한테 확 붙었어요. 그런데도 졌잖아. 이미 많은 표들이 심상정을 눈물을 머금고 지지를 포기하고 이재명한테 쏟아줬는데도 진 거예요. 자, 그러면 심상정이 최후의 2점 몇 %를 득표를 80만 표를 했단 말이죠. 그럼 사퇴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심상정을 지지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대선 당일날 출구조사한 거.
심상정 지지자의 53.4%가 자신을 중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상정 지지자 중에, 그러니까 막판에 지지한 사람 중에, 끝까지 지지한 사람 중에 반 이상이 자기가 진보가 아니라 중도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진보다는 21.8%, 심상정 후보 중에, 후보 지지자 중에 자기가 보수다라고 한 사람은 12.1%, 그리고 모르겠다고 한 사람이 12.6%였습니다. 자, 심상정 지지자인데 찍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중도다. 그럼 이 사람은 거대 양당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럼 심상정 사퇴하면은 기권 아니면 무효. 안철수 지지자들도 한 20만 명 정도가 무효표를 던진 걸로 좀 추산이 됩니다. 무효표가 30만 표나 나온 게 지난 대선이었는데 보통 그 정도로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투표의 그 개표 참관인 이런 사람들 말에 따르면 안철수 표가 거의 상당 부분이었다. 한 3분의 2는 되는 것 같다. 무효표 중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겠지. 심상정 사퇴했으면. 특히 이 사람들은 심상정 투표자 중에 자신을 중도라고 밝힌 사람들은 심상정이 사퇴했으면 그냥 자기도 표를 거두었겠죠. 이재명 찍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심상정 후보 지지 투표자 중에 21.8%가 자신을 진보라고 했는데 자신이 진보라고 하면서 끝까지 심상정 찍은 사람들도 반민주당 좌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아니었다면 이재명으로 쏠려갔겠지. 여론조사에서 7점 몇 프로 나오던 후보가 결국 2점 몇 프로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뭐 특별히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민주당도. 어차피 민주당 안 갈 표였다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심상정이 사퇴했어도 이재명은 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리면 아까 했던 얘기로 정권 교체 54.9%, 정권 연장 36.3% 이 구도에서 이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심상정이 사퇴했어도 이재명이 졌을 거라고 보고, 심지어는 결선 투표제를 했었어도 이재명이 졌을 거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차라리 뭐 심상정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할 바에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대선 결선 투표가 위헌이라는 설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말도 안 됩니다. 왜 위헌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냐면 헌법에 보면 대선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선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조항을 갖고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거는 결선 투표가 없다라는 가정으로 만들어 놓은 조항이기 때문에 이 헌법 체계에서는 결선 투표는 없어야 한다. 있을 수가 없다. 위헌이다. 이 논리를 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선 투표를 실시를 했는데도 동점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선 투표 1, 2등 진출했는데 그 1, 2등으로 결선 투표를 했는데도 동점자가 나올 수 있잖아. 예, 그래서 결선 투표가 없는 걸 가정하고 만든 제도다라는 말은 틀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뭐다? 위헌 아니다. 그 정치학자들 중에는 이게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할 때 원자력 공학자들하고 해양생물학자들하고 많이 갈린다고 얘기 들었듯이 이게 법학계에서 다수설이에요. 결선투표 위헌설이 법학계에서. 근데 정치학계에서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근데 헌법이라는 게 법학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나라는 헌법은 정치학에서 다루는 나라도 있습니다. 제 말은 양쪽 다 중첩이 되는 분야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백보양보에서 대선 결선 투표가 위헌이라 치더라도 그거는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빨리 지방선거, 내년에 총선이니까 결선 투표나 선거 투표에 가까운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월의 정치 과학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 이것과 별개의 에피소드인 월간 지방정치도 곧 업로드가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